편의상 이후에는 갱칭을 생략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답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 책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의 전체적 성격에 관한 이정민 박사의 논평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약 불가능성 논제와 관련된 윤보석 교수와 고인석 교수의 논평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과학적 진보와 관련된 고인석 교수의 논평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정민 박사의 논평과 관련해서 이정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쿤의 과학 철학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의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 즉, 이 책은 쿤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정상 철학을 수행한다. 얼른 듣기에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 언급이긴 한데 이 박사도 곧 이어서 물론 이러한 비유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철학 분야는 정상과학이 아니고 그 발전 양식도 쿤식 과학과는 명백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책이 다른 어떤 쿤 해석보다도 큰 내적인 입장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전체적인 성격을 쿤의 우호적인 여러 연구소와의 비교에서 좀 분명해지는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잉겐 휘네의 체계적 주해 그리고 샤록 리드의 후기 비트겐슈타인적인 독해, 치유로서의 철학으로 이제 그 해석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저희 쿤의 과학 철학이 큰 내재적 접근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박사가 제시하는 지적인 지행도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논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쿤의 과학 철학에서 제가 설정한 작업 과제, 즉 우호적 비판자의 관점에서 쿤의 과학 철학을 논하고자 한다는 작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 지행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정민 박사는 뒤이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쿤 자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쿤 자신이 메타 역사라고 부르고 버드가 이론적 역사, theoretical hi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고 부른 역사적 쿤의 문제의식은 당대 주류 과학 철학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쿤 메타 역사의 철학적 함축과 거기에 쏟아진 철학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과학 철학 분야가 재편되었고 그 결과 논리 실증주의의 쿤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물론 저자는 역사적 쿤과 과학 철학에서 공인된 쿤을 구분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 경우 역사적 쿤 자신의 관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논리 실증주의와 쿤의 대립구도에서 쿤의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재구성, rational reconstruction은 적어도 쿤이 과학 사회 방법으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 이 박사의 논지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논리 실증주의 대 쿤의 대립구도에서 등장하는 쿤은 역사적 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쿤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쿤은 역사적 쿤과 대비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적 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의 지적을 통해 이 박사가 노리는 점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쿤, 즉 철학적 쿤이 논리 실증주의와의 철학적 대결 구도를 설정하는 데 요긴할지 몰라도 그러한 역사적 쿤의 철학화는 쿤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이며 따라서 쿤의 본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로부터 철학적 주장 내지 함의들을 추출해내는 것, 즉 역사적 쿤의 철학화 자체가 쿤의 본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쿤의 입장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특히 쿤이 거의 말년에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블로글루, 그리스 철학자, 과학 철학자입니다. Y 교수와의 면담 199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 포함되어 있는 쿤의 다음과 같은 솔직한 진술들은 그의 본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 그대로 읽어도 분명한데요. I was not in my bones a historian, and I was interested in philosophy, but I had no real interest in history. 뒤이어서 I think in the end I did get to be a historian, but of a rather special narrow sort. But my objectives in this throughout were to make philosophy out of it, and out of history. And I thought of structure,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when I got to it finally, as being a book of philosophy. 철학자들을 향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인의 구조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일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는 역사적 논의의 토대를 둔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기의 구조가 이론적 역사에 해당한다는 제안을 한 버드, 이 박사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제안에 바로 뒤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빨간색 이 부분이요. Only more so in Kuhn's theory. 여기서 theory는 아마 theoretical history. 그러니까 이론화된 역사니까요. 그 theory is nonetheless philosophically highly significant. His theory, both in outline and in detail, presents a challenge to certain theses widely held at the time, and in mounting this challenge, Kuhn puts forward philosophical claims of his own. 그러니까 보드도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고, it is with this aspect of his work, that philosophical aspect, this book is, 그러니까 쿤의 그 2000년에 저서 말이죠, is concerned above all.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이정민 박사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행태의 합리적 재구성은 패러다임 개념을 논의하는 2장에서도, 저희 책의 2장에서도 분명하다. 여기서는 특히 법례로서의 패러다임의 의의와 한계를 인지심리학의 여러 개념 이론을 차용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특히 쿤 자신이 논한 자니 사례에 주목해 일상적 인지와 과학적 인식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연속성 가설을 채택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정민 박사입니다. 정황적으로 제시된 조니의 사례가 과대 해석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일상적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한다기보다 법례 또는 기호적 일반화와 관련된 철학적 논점을 단순화에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읽으면은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C, 제가 좀 편의상 C는 제 이니셜로 제 이야기고, 아까 이정민 박사는 L이라는 걸 제가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니의 일화가 등장하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과학적 문제풀이 활동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조니의 일화를 소개하고 분석합니다. 법례들을 토대로 과학적 문제풀이 활동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구체적 수준에서 해명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실제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적 문제풀이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과정이 존의 일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개념의 학습 과정과 원리상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면 후자의 과정에 대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해가 전자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존의 일하에 대한 쿤의 논의는 그러한 상황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쿤이 그러한 상황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슬라이드 속의 진술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활동에 직면하여 우리는 게임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활동이 그 용어를 적용하도록 지금까지 배워온 다수의 활동들과 가족 유사성, 패밀리 리sem블런스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비트겐슈타인에게 게임들, 의자들, 그리고 나뭇잎들은 자연족으로 각기 중첩되고 교사되는 유사성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존재는 우리가 대응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식별하는 데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설명한다. 이거는 현대 영미 철학 쪽에 공부를 한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후기 비트겐슈타인 아주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이죠. 그 아이디어를 쿤이 아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자기의 그 과학 철학적 탐구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부류의 과정이 하나의 정상과학적 전통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연구 문제들과 기법들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구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존의 일하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일상적 개념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관점을 쿤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동조하여 수용한 경우임을 잘 드러냅니다. 물론 일상적 개념 활동에 대한 쿤의 견해가 오늘날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소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쿤의 견해와 현대 심리학의 범뇌이론 사이에 성립하는 유사성과 지적 근접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현대 심리학에서 범뇌 이론과는 좀 다르지만 그 유사한 아주 대표적인 이런 그 원행 이론, 프로토타입 테오리를 대표적으로 주창한 로시 같은 학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아주 주요한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제제기를 살펴보면요. 이정민 박사는 자연주의가 과연 쿤을 평가하는 조언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쿤의 철학적 기억은 자연주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자연주의 도입이 쿤의 근본적 관점과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듭니다. 그러면서 호이닝겐 휘네의 쿤의 관점을 비판적 인식적 관심이라고 하여 자연적 관점과 대비시킨 이제 호이닝겐 휘네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물론 이렇게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 호이닝겐 휘네 나름의 칸트적 해석을 위한 토속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이닝겐 휘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쿤의 텍스트 상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가 있을 뿐이지만 칸트주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곧 만년의 쿤은 자신의 입장을 다윈 이외의 칸트주의 또는 범주가 이동하는 칸트주의로 규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읽기에는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이닝겐 휘네가 쿤의 관점을 비판적 인식적 관점이라고 하면서 자연적 관점과 대비시킬 때의 그 자연적 관점은 자연주의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들의 자연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그 자극들이 객관적 세계의 일부로서 그냥 우리에게 심플리 주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태도, 좀 나이브한 태도죠. 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현대 철학에서 자연주의란
경험과학적 성과나 방법을 토대로 하여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식론의 자연화, 즉 인식론을 심리학의 한 챕터로 보자는 콰인의 제안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박사는 쿤의 텍스트상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만 칸트주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산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실상은 그 반대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를 경험적 탐구의 성과나 방법을 활용하여 철학적 탐구를 하는 입장으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역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탐구의 성과나 방법을 활용하는 철학적 탐구를 책 전체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산재한 반면에 칸트주의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쿤이나 일부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호잉겐 휘네 같은 분이 가지게 된 뒤늦은 깨달음, 영어 표현으로 하인사이트 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쿤에게서 자연주의와 칸트적 관점은 좀 더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자연주의적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칸트적 관점, 즉 역동적 칸트주의에 도달하게 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 박사에 대한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뒤에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공략 불가능성 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분, 20분까지는 끝내주셔야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예, 조금 시간이 뭐고 하면은 아마 세 번째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고 고인석 박사하고 그냥 따로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 준비를. 공략 불가능성 논제 1, 이거는 이제 임보석 교수와 관련 부분입니다. 임보석 교수는 논평에서 공략 불가능성의 두 가지 의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공통의 언어 또는 중립적 관찰 언어의 부재로서의 공략 불가능성이고요. 두 번째가 경쟁 이론들의 상호 번역 불가능성 또는 제3의 언어로의 번역 불가능성으로서의 공략 불가능성입니다. 제가 저희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략 불가능성의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에서 쿤은 처음에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싱글 트랙 전략을 취합니다. 즉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쿤은 공략 불가능성의 두 가지 의미, 즉 중립적 관찰원의 부재 그리고 경쟁 이론 간의 번역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 입장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은 쿤의 공략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함축이 성립하는가? 중립적 관찰원의 언어는 임보석 교수도 언급했지만 바로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경쟁 이론 간 번역 불가능성은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재구성한 것입니다. 관찰의 이론적 특성을 매개로 할 때 비로소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데 1980년대에 오면 쿤은 경쟁 이론들의 상호 불가능성에만 의존하는 입장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의미로 언급된 것은 설거머니 드랍을 해버리거든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랍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언급되지 않은 전략적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략 불가능성의 국소석에 대한 그의 주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략 불가능성의 국소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공통된 관찰원의 부재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공략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을 한다. 경쟁 이론 간의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큰 입장에서는 경쟁 이론이 비교 가능하다라고 보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심각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죠. 윤 교수님이 조일래 교수의 해결책이라고 언급된 국소적 전체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미 윤 교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입장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 이후에, 정리 이후에 임보석 교수는 맥락 상대적 비교 가능성이 전통적인 합리성의 복원을 허용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물음과 관련해서 복원을 허용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외양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쿤이 경고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 언급, 저희 책 속에 진술을 언급을 하시고요. 이어서 제가 언급한 그 두 가지 장애, 큰 소실과 손실과 과학적 가시들의 개입, 이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저의 이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윤 교수의 두 가지 물음, 첫 번째가 만일 이 두 가지 장애가 아니라면 큰 소실과 과학적 가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가 아니라면 전통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복원시킬 수 있는가? 그런데 이 Q1은 좀 가상적인 상황을 좀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물음을 일단 좀 제쳐두고 오히려 좀 변형된 질문, 저걸 Q1 스타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장애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합리성은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저희 답은 맥락 상대적인 제한된 방식으로 과학적 합리성이 성립한다. 라는 게 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그렇게 이제 보고, 실제로 Q2, 과연 관찰의 이론 즉재성은 국소적 형태를 가질 경우 전통적 합리성과 저하될 수 있는가? 요거는 좀 워딩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이제 이걸 조금 더 하면, 조금 리바이즈를 하면, 과연 관찰의 이론 적재성은 공략 불가능성이 국소적 형태를 가질 경우 전통적 합리성과 저하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가시돋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윤 교수는 이 물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좀 미끼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포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가 좀 제 입장을 좀 잘 정리를 한 것으로 인정했던 그 부분에서 등장했던 그 T-스타, 그러니까 그 관찰에 적재되는 이론, 그러나 T1과 T2로부터는 독립적인 그 T-스타의 인식적 위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은 앞서 제기된 좀 가시돋친 질문 Q2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 교수가 T-스타의 인식적 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속셈이 그런 거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T-스타의 전당성이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는 T1, 2스타일 텐데 그건 안 된다. 독립적이니까. 그리고 T-스타의 정당성이 두 번째 루트는 아마 관찰 문장들로 불태워야 될 텐데 그것도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관찰 문장의 이론 적재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루트가 다 막혀 있다. 자, 그런 이제 논의를 토대로 해서 윤 교수는 전통적 합리성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관찰의 이론적 개성은 전통적 토대론 합리성과 저하되기 어렵고 국소적 전체론이 그러한 충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통해 쿠는 전통적 토대적 함정 자체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주장에 대한 저희 답은 yes와 no입니다. yes인 측면은 만약에 여기 있어 논의 대상이 이론적 맥락, 독립적인 토대론적 합리성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그런 의미에서 yes입니다. 그러나 만약 맥락 상대적인 토대론적 합리성이 논의 대상이 된다면 아마 허용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아마 언급할 것은 이 맥락 독립적인 토대론적 합리성에 대한 과학 철학자들의 관심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관심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이유는 상당히 그 두 그룹 사이에 철학적 감성, philosophical sentiment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마 우리 임 교수님 그 인식론자로서의 그 면모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과학 철학자의 입장에서 좀 다른 그 센티먼트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관찰의 이런 특징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 개념은 불가능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임 교수는 이론이 적재되는 것은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관찰 진술이다라는 제안을 이제 함으로 해서 관찰의 이런 적재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토대론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토대론 합리성은 맥락 상대적인 토대론 합리성이 아니라 맥락 독립적인 토대론 합리성이죠. 왜 전자의 경우라면은 이미 제가 말한 대로 쿠은의 입장에서 또 충분히 그 제한적인 의미에서긴 하지만 허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경우 상황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모석 교수의 관심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언급된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관찰의 이런 특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토대론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려는 뭐냐면 그러한 주장이 상당히 좀 복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쿤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왜냐하면 임 교수의 제안은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거의 한 챕터를 할애해서 그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논의하면서 거부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개념, 즉 적각적 경험, immediate experience와 해석을 구분하고 전자는 이론 독립적이지만 후자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적재적이라는 개념라고 쿤이 지칭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쿤이 한 챕터에서 그걸 계속 그 이야기를 끈질기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흡사하게 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정통파 인식론자가 제기한 그 물음이기 때문에 아마 뭔가 something else가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propositional given, 그 명제적 소유를 부정하면 그러잖아요. 부정하면. 그러면 경험의 내용이 propositional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론 적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적재가 된다 그러면 그 프라파진을 하게 되겠죠. 그 프라파진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인식적인 어떤 힘을 가진단 말이죠. 약간 딜레마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게 아마 임 교수님이 주어진 그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공약 불가능성 2, 이거는 고인석 교수와 관련된 거죠. 고인석 교수는 쿤에 대한 기존의 과학 철학적 비판이 특히 공약 불가능성에 관한 문제에서 통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헛바퀴를 돌 운명의 소모적 토론이나 평가가 재생산되었다. 우리 고인석 교수가 그 인품이나 성품이 아주 좋고요.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시니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공약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쿤의 전략은 자신의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여기서는 저겠죠 아마. 조일레 교수는 문제는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쿤 자신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을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쿤의 전략이 내적 증거가 미약한 미봉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다면 아마 제 잘못으로 기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그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제 책의 또 다른 부분, 공약 불가능성의 국소적 측면에 대한 이러한 기술을 이론적으로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거의 공약 불가능성, 특히 음이론적 공약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과학적 개념들이 습득되고 사용되는 과정의 전체론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할애되고 있다. 라는 요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실제 입장은 쿤의 국소성에 대한 제안을 미봉책으로 의심한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공약 불가능성의 국소성을 위한 쿤의 지진원변이 많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을 제 저서의 4장 4절 한 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긴 절입니다.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소성을 주장하는 쿤의 전략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제가 가졌던 상황이라면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교수는 상당히 어표를 찌르는 쿤 옹호를 합니다. 쿤은 자신의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지지하는 논배들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패러다임 내의 모든 용어들의 의미가 변하는 상황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그런 규모의 의미 변동은 과학적인 구조에서 거론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좀 과도한 옹호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좀 던지는 거죠. 그런 의문을 던지는 여러 가지 근거로서 정황 1을 한번 살펴보면요. 관찰적 공약 불가능성은 그 과학 행명의 구조에서의 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쿤은 관찰적 전자론적 광역 불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과학 행명의 구조 10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쿤이 설정한 주된 과제는 과학자가 탐구를 하게 되는 세계와 그 세계에서 하게 되는 관찰 및 실험 또는 측정의 결과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이 되며 따라서 상이한 패러다임들을 채택하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탐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이한 관찰 및 실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개념을 옹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쿤이 이 관찰의 이런 적조성이 굉장히 깊이 침투가 된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읽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쿤 입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귀책 사유가 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황은요.
공약 불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쿤의 전기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요. 1980년 이전까지 쿤은 중립적인 관찰 은하의 부재에 의해 공약 불가능성을 해명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는 경쟁 이론들의 공통된 관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입장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은 전면적 공약 불가능성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것으로 읽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세 번째 정황은 83년 논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First line of criticism runs 이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공약 불가능성이 경쟁 이론간의 이론 불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당신은 또 여기저기서 이런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논의가 incoherent하다라는 비판이 심각한 문제적이에요. 를 쿤이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로 지목이 된 학자들이 데이비슨, 셰피어, 셰플러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들 아니면 다 이 사람들이 잘못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근데 고 교수의 논평을 읽는 재미는 그 반전 그리고 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전은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혁명의 결과로 렉시콘의 표제 중 일부의 의미가 변한다. 이런 의미 변동의 영향은 직접 혹은 간접의 방식으로 렉시콘의 상당 부분에 침투한다. 시간, 공간, 질량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에서 이런 의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침투의 범위는 더 넓으며 원칙적으로 그 범위는 렉시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은 쿤이 옹호하려는 이론 간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국소성이 그건 뭐 분명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런 이 대목 후속 논의에서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실제로는 파급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쿤이 검토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실제 과학 연구의 상황에서 두 렉시콘 간의 가로놓인 공약 불가능성의 범위는 논리적 이론적 관점에서 평가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 실용적 관점에서 결정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론의 무게에 마음을 쓰고 따라서 그리고 뿌리 깊은 본능에 따라 더 나은 이론 쪽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공약 불가능성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이론 간 비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과정을 합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철학자나 역사학에게 공경을 안길 뿐이다. 이 지적이요. 여기서 지적이 첫 번째 지적이요. 공약 불가능성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이론 간 비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기서의 지적에는 저도 대체로 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면 어떻게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과학자들이 그 핸들을 한다는 거죠. 상황을. 그러나 공약 불가능성이 유한 성립한다면 그것은 왜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답하는 것은 과학 철학자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과학자들은 뿌리 깊은 본능에 따라 더 나은 이론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 진술은 방금 제가 언급한 그 왜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좀 더 비밀스럽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보기에 공약 불가능성의 국소성에 대한 쿤의 논의는 문제의 왜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부분적인 답을 하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오버스텝이 아닌가라고 제가 좀 의심을 하는 부분은 공략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 아니면 비교 가능성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략 불가능성이 전면적인가 국수적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공략 불가능성이 승인받는 범위가 비교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면 공략 불가능성 논제를 비판하는 학자들이나 그 비판을 공략 불가능성 국수성에 의해서 반복했다고 해서 그 소위 그 유명한 학자들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을 다 부질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버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